자,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측정인데요. 그 측정 파트가 굉장히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해요. 근데 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려워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1장에서 다루는 측정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소개를 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인데요. 그 모든 그 과학,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측정을 해서 측정값을 얻은 다음에 그 측정값을 어떤 표준, 우리가 잘 알려진 값에다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값을 얻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 객관적인 측정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측정값을 얻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측정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측정한다는 것 자체하고 그 측정값을 비교한다는 건데, 비교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자를 생각하면 돼요. 자를 갖다 놓고 길이를 재자. 그러면 자의 눈금을 가지고 자의 길이하고 자에 표시된 눈금 있죠. 그 길이하고 물체의 길이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 표준과 비교해서 측정값을 얻게 되는데, 이때 물리량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뤄야 되는 물리량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무엇을 측정했느냐? 그러니까 측정했는데 10이라는 값을 얻게 됐다. 근데 이게 길이냐, 질량이냐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물리량의 종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이 단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정하고 각 물리량에 해당하는 단위를 정하고 그 단위 안에서 표준이 있어요. 표준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단위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 측정의 구체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정밀한 측정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의 대상이 되는 물리량이 얘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알듯이 길이, 시간, 질량, 온도, 압력, 전류 등등등 해서 무수히 많은 물리량을 다루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직접 길이를 측정하죠. 그런 게 있고, 또는 넓이, 여기는 안 썼는데 넓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넓이를 재는 게 아니라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해서 곱해가지고 넓이를 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간접적인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다 이제 물리량이 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량을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을 얻게 됐는데, 그 숫자, 측정값의 숫자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측정값의 길이를 측정했다, 아니면 질량을 측정했다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 단위라는 걸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로 얘기할 수 있냐? 측정값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단위하고 물리량하고 뭐가 다르냐? 길이라는 물리량이 있고 길이 안에 단위가 있는데요. 이 길이 안에 단위가 이제 길이의 단위지만 단위 자체를 다르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터라는 단위가 있죠. 길이에 해당하는 단위. 근데 그 미국에는 피트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미터로 측정했을 때의 측정값이랑 같은 길이를 그 피트로 측정했을 때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위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미터라는 단위를 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물체의 길이를 쟀을 때 요 길이를 미터로 재면 얼마냐 하는 그 측정값의 값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표준이라고 해서 단위의 표준 해서 해당 물리량의 해당 단위까지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해당 물리량의 해당 단위의 1의 값을 갖는 기준을 정하자. 그것이 표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비교의 바탕을 두고 있다. 뭐에 하고 비교하냐? 바로 표준하고 비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굉장히 정밀하게 엄격하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물리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이제 이론적인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감만 알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하는 것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야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단위와
표준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자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위를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다르게 써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터 단위 길이에 대해서 미터 단위를 쓰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피트 단위를 쓰는 거고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자 또는 척 그런 그 생소한 단위를 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위들이 서로 다르면 같은 물리량에 같은 양을 갖다 놓고 단위가 다르니까 숫자, 다른 측정값들도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자 모여봐라. 그래서 그 단위를 통일해서 쓰자 해서 정한 것이 국제 단위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계 또는 SI 단위계 또는 미터계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자연과학 범위에서 미터 단위계, SI 단위계를 사용하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SI 단위계에서는 물리량들 중에서 유도되지 않고 정의해서 쓰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기본 물리량을 정했어요. 그래서 SI 단위계에서는 기본 물리량을 세 가지를 정했는데 길이, 시간, 질량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요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세 가지를 소개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본 물리량에 대응하는 단위 있죠. 단위도 기초 단위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길이에 대해서는 미터라고 이름을 붙이자. 기호는 M을 쓰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초, 세컨드라고 붙이자. 기호는 S를 씁니다. SEC라고 안 하고요. 그냥 S 하나만 씁니다.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해서는 킬로그램을 쓰자 하는 거고 킬로그램 여기서도 그램이란 단위가 따로 있는데 그램을 안 쓰고 킬로그램이 기초 단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 물리량의 기초 단위로부터 이런 기본 물리량들의 관계를 추적하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물리량들을 우리가 정의하거나 유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되는 단위들을 이제 추가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들로부터 정의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일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률은 시간당 해준 일 또는 시간당 사용한 에너지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일률의 단위를 와트라는 단위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와트라는 정의는 이러한 기초 단위를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1와트가 기호는 와트라는 기호를 쓰지만은 1와트의 값은 킬로그램하고 미터하고 초의 관계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에 초의 세제곱으로 세컨드의 세제곱으로 나눠준 것이 1와트에 해당한다라고 그 관계를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하고 유도 단위를 이제 국제 단위계에서 정의를 한다 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러한 그 측정값을 표현하고자 할 때 길이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를 재자 그럼 한 뭐 1m에서 2m 사이, 그러니까 2m 정도면 다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큰 대상들이 있죠.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해봐라. 그럼 6,400km다. 또는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구해라. 1억 5천만 km다. 그러면 뭐 태양계 크기를 구해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범위까지 다 우리가 측정값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m, 2m일 때는 숫자가 하나, 두 개이면 되지만은 1억 5천만 km.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또 더 작은 세기로 들어가면은 뭐 분자의 크기를 구해라. 벌레의 크기를 구해라. 세균의 크기를 구해라. 더 작게 들어가서 그 원자의 크기를 구해라. 했을 때는 소수점 아래 0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숫자로 표시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해서 접두어라는 걸 정의해 가지고 그 중요한 숫자들은 숫자로 표시하고 나머지 크기에 대응하는 것들은 접두어로 묶어서 표시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SI 단위계 접두어는 여러분이 잘 암기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지는 쪽으로 보면은 10배를 데카, 100배는 헥토. 헥토는 그 일기예보 때 헥토파스칼 들어보죠? 그게 파스칼의 100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킬로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죠. 킬로미터, 킬로그램 등등. 그래서 킬로, 10의 세제곱일 때 킬로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메가, 10의 6.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1000배씩 뛰는 겁니다. 10의 6, 10의 9, 10의 12. 그런 식으로.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기호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테라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잘 암기를 잘 해두고요. 컴퓨터 메모리 또는 그 하드디스크 그런 것을 판매할 때도 용량을
기가바이트 뭐 그래서 테라바이트 그런 식으로 표시하죠. 그 의미가 바로 10의 12제곱, 10의 9제곱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아지는 쪽으로는 그 10분의 1배가 데시벨 들어봤죠? 데시벨은 벨이라는 값을 10분의 1로 표시한 것을 묶어서 데시벨로 표시한다 하는 거고요. 데시. 그 다음에 센티, 맨날 쓰는 거죠? 센티미터, 그죠? 센티, 100분의 1, 밀리, 1000분의 1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도 10의 세제곱만큼씩 작아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펜토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밀리, 마이크로가 이제 그 분자들 정도. 그 다음에 원자의 세기로 들어가면 이제 나노 정도가 되고요. 더 쪼개가지고 원자 핵이 되면 펜토 정도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테라에서 펜토까지는 여러분들이 기호하고 그 값의 의미, 이름 하는 것들을 잘 외워둬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SI 단위계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SI 단위계에서도 요 접두어를 사용하면은 이제 다른 형태의 단위처럼 이름이 다른 단위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아예 단위계가 전혀 다른 단위계의 값을 우리가 다른 단위계로 또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학 단위계에서 측정된 값을 SI 단위계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단위를 환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 환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단위 환산을 얘기할 때는 그 전환인자 또는 환산인자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요건 이제 거창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은 너무 뻔한 얘기예요, 사실은. 크기가 1이 되는 두 단위 값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율, 나눈 겁니다. 나누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초하고 1분을 비교하면 60초하고 1분은 같은 값이잖아요. 같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0초분의 1분 또는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가 그 분자 분모가 뭐냐 그 정해진 게 없어요. 편의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초가 분모로 와도 되고 분이 분모로 와도 되고 하는 건데 어쨌건 60초는 1분이니까 1분을 60초로 나누든 또는 60초를 1분으로 나누든 그 크기가 항상 1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환산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산인자를 어디다 써먹느냐? 이게 1이기 때문에 1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전혀 값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편한 대로 곱하거나 나누기처럼 우리가 쓰는데 그러니까 없애고자 하는 단위 그러니까 미터를 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니 미터가 아니죠. 분을 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미터하고 초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이제 뒤에 설명할 거고 분을 초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동안은 2분을 초로 바꾸면 얼마냐? 1분이 60초네. 그러니까 2분이면은 2 곱하기 60 해가지고 120이 나오네. 그렇게 쉽게 했어요. 물론 이건 쉬워요. 그런데 이제 단위가 복잡해질 때는 환산인자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이제 헷갈리지 않고 추적을 할 수 있는데 환산인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분을 없애고 싶은 거이기 때문에 분이 분모로 들어가는 환산인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없애고자 하는 단위가 분모로 들어가고 새로 바꾸고자 하는 단위, 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초가 분자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분과 초 사이의 환산인자를 약분시키고자 하는 것이 분모로 들어가게 그렇게 환산인자를 이용을 하면 1분하고 60초의 관계. 그러면 이제 이 단위를 마치 그 대수 법칙에서 약분하듯이 미닛하고 미닛은 서로 약분을 시키고요. 남는 거는 세컨드가 남게. 그럼 이제 나머지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하고 60은 곱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 곱하기 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초다. 그렇게 단위를 환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6.0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죠. 면적. 가로 세로 그 넓이가 곱해서 6이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단위가 이제 킬로미터 단위예요. 그거를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꾸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킬로미터 단위를 없애고 센티미터 단위를 바꿀 거기 때문에 센티미터가 분자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킬로미터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죠. 그런데 1km하고 1cm를 직접 쓰지 않고 중간에 미터를 연계해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킬로미터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니까 킬로미터가 분모로 들어가는데 일단 킬로미터하고 미터의 관계
그러면 1km가 접두어 1000배죠. 1000배. 그러니까 1000m가 되는 건데 여기서 제곱이에요. 제곱. 그죠? 그러니까 환산인자 전체를 제곱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킬로미터 제곱 있고 킬로미터 2번 곱했으니까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미터하고 센티미터의 관계, 1미터가 100cm다. 그래서 미터도 한 번 더 없애줘야 되니까 미터가 분모로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도 제곱이니까 여기도 제곱이 되게, 그렇게 해서 약분을 시켜버리면 킬로미터 제곱 없어지고 미터 제곱 없어지고 센티미터 제곱만 남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숫자 6이 있고 여기서 1000이 있는데 1000이 제곱했어요. 제곱한 거 숫자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0의 제곱, 그 다음에 100의 제곱 해서 계산해 보면 6.0 곱하기 10의 10 거듭제곱의 제곱 센티미터 값으로 이제 단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산인자가 뭐냐? 예, 그냥 두 단위가 크기가 같아서 그 나누면 항상 1이 되게 하는 두 단위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단위 중에서 바꾸고자 하는, 없애고자 하는 단위가 분모, 그리고 바꿔서 만들고자 하는 단위가 분자, 그렇게 되게 2를 곱해주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환산인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4절에 나오는 기본 물리량의 표준에 관한 것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길이를 재자. 그러면 이 길이가 미터다. 미터다 그랬으면 요게 1미터냐, 이게 1미터냐, 요게 1미터냐. 그런 것들을 정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의 값을 정의하는 것을 표준으로 잡은 건데, 그 표준에 관해서는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뭐 대충 딱 잡아서 이게 1m다. 그게 아니구나. 엄밀하게 1m를 정의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면 돼요. 여기 나오는 이런 숫자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일단 기본 물리량에 대한 그 표준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길이에 대한 표준은 길이 1m죠. 그러니까 1m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빛이 진공 속에서 요 시간 동안 이동한 경로의 길이를 1m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는 백금 이리듐으로 된 합금, 이게 거의 이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된 1m짜리 막대자를 가지고 미터 원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표준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변하죠, 길이가.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도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뭐 산화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표준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사용하지 않고 광속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광속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기술 수준이 이제 광속 측정은 매우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이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최소가 되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값으로부터 기본 표준량을 정하자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광속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속을 측정해서 광속 자체를 상수로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상수가 얼마냐? 예,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광속이 요만한 값을 갖도록 그 상수로 정했고요. 예, 그 상수를 정한 것이 이제 길이의 관계에서는 결국 빛이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이렇게 정의됐기 때문에 1m가 진행이 되려면 이 시간 동안 1m가 진행한 길이다라고 미터를 다시 정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터를 1m를 정의하는데 왜 길이를 갖고 얘기를 안 하고 빛의 속력이 나오느냐? 그것이 이제 그 1m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상수값, 우리가 늘 측정했을 때 정밀하게 이 값을 얻을 수 있는 대상, 그게 이제 빛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우리 상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미터를 다시 정하자, 그렇게 정해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길이의 표준이고요. 이런 숫자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 빛의 속도는 이제 이 숫자 자체는 외울 필요가 없고, 이제 많이 쓰는 게 3.0 곱하기 10의 8제곱. 예, 그렇게 요 값을 나중에 이제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도 역시 이제 시간은 더 정의하기가 더 까다로운데, 시간도 그 세슘, 현재 표준으로 잡은 것은 세슘 원자, 특정 원자에서 방출되는 특정 파장이 있어요. 특정 파장의 빛이 이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그 1초다. 그렇게 정의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에 관해서는 질량도 또 더 어려워요. 질량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가지 표준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 표준은 표준 킬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요거는 이제 100금 이리듐 합금이에요. 미터 원기처럼 100금 이리듐 합금이어서 그 합금으로 지름하고 높이가 똑같은 모양의 원통, 3.9cm인 원통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진을 찍은 건데 이러한 덩어리를 갖다 놓고 이게 1kg이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보정이 계속 필요하죠. 그죠? 근데 질량은 어쩔 수가 없어요. 빛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빛을 이용해서 질량을 정의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제 이 킬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물질을 쪼개고 들어갔더니 원자의 세계까지, 원자 핵의 세계까지 다 쪼갤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 자체를 그대로 쓰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 이제 원자에 관해서는 킬로그램이 굉장히 커다란 단위예요. 숫자가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두 번째 표준을 따로 정한 것이 원자 질량 단위를 따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 질량 단위의 표준은 탄소 원자였어요. 탄소. 예, 그 질량수 12인 탄소의 원자 하나의 질량이 12U로 정의되는 것을 가지고 두 번째 표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탄소 원자의 질량으로 두 번째 표준을 정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이 킬로그램하고 원자 질량 단위 U 이 둘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나는 이 둘의 관계를 좀 추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탄소 원자를 매개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알았을 때 탄소 원자의 질량이 그 원자 하나의 질량은 우리가 모르죠. 근데 1몰, 탄소 원자 1몰, 원자량, 그죠? 원자량의 질량이 12g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12g이 여기에 이제 탄소 원자가 몇 개 모여 있느냐? 1몰. 1몰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동원하면은 아보가드로 수,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들이 모여서 12g을 구성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그 원자 하나의 질량이 12U잖아요. 12U를 곱해서 요것이 12g에 해당한다 하는 건데 12g은 또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은 12g은 10의 세제곱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식하고 요 좌변의 요거하고 우변의 요게 같다라고 해서 인류하고 킬로그램의 값을 추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아보가드로 수가 6.02다 하는 것이 약간의 근사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더 추적을 하면 숫자가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어쨌건 여러분이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 값이랑 비슷한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질량의 표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고요. 지금 말한 그 길이다, 시간이다, 질량의 표준들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구나. 특히 길이의 표준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직접 재는 게 아니라 빛의 속력을 측정해서 그곳으로부터 길이의 표준을 정했구나. 왜냐하면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 상수이고 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의 정밀도가 보장이 되니까 미터를 그걸 이용해서 정의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단위하고 이 측정에 필요한 표준에 관한 얘기가 됐는데요. 요 5절의 내용은 이제 조금 요 내용은 다루지 않는 책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책들은 이 차원 대신에 단위를 가지고 열심히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차원, 디멘전인데요. 차원. 요 차원은 수학에서 말하는 차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차원을 얘기할 때는 물리적인 성질만을 차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인 성질이 뭐냐? 바로 기본 물리량, 길이다, 질량이다, 시간이다 하는 거죠. 어떤 측정값이 있는데 이 측정값이 길이를 나타내는 거냐, 질량을 나타내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숫자일 때 똑같이 길이 2m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질량 2kg이라는 것이 있다 하면은 숫자로 보면 똑같이 2인데 물리적으로는 이게 미터다, 길이다, 킬로그램이다, 질량이다. 다르죠.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단위를 사용하면 단위 안에 물리적인 성질이 이제 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터면은 길이네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미터 말고도
뭐 2피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단위는 같은 물리량을 표시하지만은 단위를 다르게 쓰면 값을 다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차원은 이러한 미터다 아니면 피트다 하는 단위의 차이에서 오는 거는 다 무시를 하고, 얘네들이 오로지 이 둘은 둘 다 길이구나, 그 다음에 얘는 숫자는 같지만 얘는 질량이구나, 그런 것들을 물리적인 성질만 구분해서 표시해보자 하는 것을 차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법은 그냥 길이, length L, 그 다음에 질량, mass, 그 다음에 시간, time,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쓰거나 아니면 이건 차원 표시야, 그래서 각진 가로들을 이용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더 포괄적인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물리적인 성질만 따져보자, 길이, 질량, 시간, 질량. 그리고 단위는 측정 값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표시할 거냐 했을 때 요 길이가 숫자가 2가 나왔다. 근데 얘가 2m다. 그럼 2m 이만큼이구나. 2피트다. 그럼 같은 숫자지만 단위가 다르니까, 같은 차원이지만은 또 단위가 다르니까 양이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양에 관한 것은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 차원이라는 것은 양은 상관이 없어요. 길이가 요만한 길이다, 더 기다란 길이다,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야. 또는 가로다, 세로다, 상관이 없죠. 또는 호의 길이, 곡선의 길이죠. 직선의 길이, 호의 길이, 다 길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차원은 다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성질만 체크해서 뽑아내서 표시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본 물리량의 차원을 LMT로 정의를 하고, 그럼 다른 유도되는 물리량들 있죠. 그런 물리량들은 이런 기본 길이, 질량, 시간 차원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차원을 대수법칙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냥 막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나누기, 곱하기, 거듭제곱 다 이 차원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은 그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에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 그렇기 때문에 속력의 차원은 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킬로미터다, 미터다, 피트다 상관없이 길이니까 길이의 차원. 그 다음에 시간도 뭐 1시간이다, 뭐 몇 분이다, 초다 상관없이 시간의 차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를 표시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수로 t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승 그런 식으로 지수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으로 나눈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길이를, 그러니까 길이 나누기 시간이었죠. 이게 속도였죠. 요거를 여기서 한 번 더 시간으로 나누니까 분모가 시간의 제곱, t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기본 정의되는 공식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보면, 단위는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죠. 그러니까 요것도 잘 보면 길이 단위, 시간 단위, 그러니까 차원은 LT-1승 그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위를 잘 보면 차원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차원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단위는 값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차원은 그냥 성질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분 있죠, 미분. 미분도 엄밀하게 말하면 나누기예요. 그래서 미분으로 정의되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속도에 관해서 나중에 배우지만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미분한 겁니다. 근데 이 미분한다는 것은 결국 나누기, 극한하고 나누기를 이제 조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원은 똑같이 이 나누기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원을 길이, 질량, 시간을 차원을 도입을 하자 하는 건데, 이렇게 차원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 차원을 가지고 물리 전반에 걸쳐서 그 물리적인 성질들이 만족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 있죠. 그거를 언급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 분석인데, 일단 차원 분석은 차원을 가지고 물리 공식의 물리적인 성질을 이제 체크하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각각의 차원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식으로 대수법칙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곱하거나 나누거나 아니면은 뭐 더하기 빼기도 포함이 되고, 더하기 빼기는 큰 의미는 없고,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거듭제곱, 루트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모든 물리 공식은 같은 차원끼리의 물리량만 더하기 빼기가 돼요. 그죠? 더하기 빼기는 같은 차원끼리만 더하기 빼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m가 있고요. 그 다음에 1kg이 있다 하면은 2m에서 1kg을 빼보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수로 표시하면 2 빼기 1이니까 수학에서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물리에서는 길이하고 거기서 질량을 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이 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그 물리량하고 질량이라는 물리량이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이거는 넌센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 공식에 포함되는 그 계산식들은 또는 측정 값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같은 차원끼리만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차원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수법칙에 의해서 곱하거나 나누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역이랑 디귿이 같은 얘기인데 결국 물리 공식의 양변의 차원,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죠.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을 때 이 둘이 비교하는 것이 이제 등식이 되는 거죠. 같다, 다르다 하는 걸 판단하잖아요. 그럴 때 양변의 차원은 같은 종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변이 뭐 자꾸 2가 나오네요. 2m로 표시되고 그다음에 우변은 뭐 2피트로 표시가 됐다 했을 때 적어도 미터하고 피트는 차원이 같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돼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2m하고 2피트가 서로 값은 다르죠. 그러니까 요 값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정확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값을 추적할 수 있는데 적어도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좌변의 차원은 길이가 됐는데 우변의 차원이 질량이 됐다 또는 시간이 됐다. 그러면 물리 공식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식이 되는 겁니다. 틀린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차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요것이 필요한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물리 공식은 괜찮은데 이제 물리를 배워 나갈수록 좀 공식이 복잡해지고 또 방정식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해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런 방정식이 변수가 많게 되거나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식이 맞냐 틀리냐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차원 분석을 이용하면 항이 굉장히 많아도 어쨌건 이거 다 추적해 보니까 차원이 뭐가 나와. 그럼 우변도 다 추적해 보면 차원이 같은 차원이 나와야 돼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숫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차원은 그냥 성질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숫자는 차원을 얘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죠. 수학적인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표시되는 것들은 차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차원이 없다 하는 건데 여기에 각도도 사실은 각도는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각도는 차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도의 정의는 그 부채꼴에 이런 부채꼴이 있을 때 부채꼴의 중심각, 각도죠. 요거는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 사이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타라 그러면 세타는 R분의 L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길이를 길이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그냥 그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라디안이다, 뭐 디그리다 그렇게 단위를 구분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차원이 없는 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 없는 것을 무차원 또는 0차원 그렇게 표현을 해요. 0차원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길이, 질량, 시간에 대해서 그 지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길이랑 관계없다. 질량이랑 관계없다. 시간이랑 관계없다 하는 거고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차원이 없다. 무차원 또는 지수가 0이다. 0차원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차원이다. 그럼 그 물리적인 성질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다 무차원인데 결국 그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수학 도구 중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들이 있죠. 그런 삼각함수 안에 들어가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정의역 변수 있죠. 그러니까 y 콜 fx다 라고 했을 때 이 x가 정의역이잖아요. 요것은 이제 이 f가 이제 함수의 정의인데 지수다, 로그다, 삼각함수가 이제 f의 형태로 정의될 건데 요건 수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관계에서 물리적인 성질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죠.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변은 무조건 다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x 변수들도 무차원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아니면 이제 차원끼리 다 상쇄되는 그런 관계가 되거나, 예. 그래서 우변에 이러한 지수, 로그, 삼각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수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차원이 없다. 그럼 좌변도 차원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간 x도 차원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진동의 변이를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x는 a sin 오메가 t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변이에요. 변이는 길이. 이동한 위치의 변화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차원이 길이 차원입니다. 예. 그랬을 때 우변을 보면, 그러니까 좌변의 차원은 L이다, 길이다 하는 걸 아는데 우변을 들여다보면 그럼 우변도 이 양변의 차원이 같아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길이 차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A가 있고 sin 오메가 T가 있어요. 그랬을 때 sin 오메가 T는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여긴 차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sin을 구성하고 있는 정의역 변수 오메가 T도 통째로 차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T 자체가 차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각진동 오메가가 뭐냐면 이제 각진동수라는 건데 오메가의 차원은 우리가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오메가 T 전체가 차원이 없어요. 근데 요 T는 요건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알죠? 그래서 오메가의 차원에다가 시간 차원을 곱한 거죠. 저 관계식을 그대로 대수법칙으로 쓴 겁니다. 그것이 무차원이어서 1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T를 나누기 해주면 오메가의 차원은 T의 역수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역수 차원. 그래서 오메가의 단위는 각도를 표시하는, 이것도 이제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그냥 편의상 디그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라디안을 붙인다 이해하면 되고 시간의 역수 차원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고 시간의 역수 차원이다. 진동수랑 같은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폭 A의 차원, 요거 이제 진폭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사인이 차원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길이 차원을 가져야 되는 것은 A가 길이 차원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폭은 변이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그런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면은 뭐 이건 뻔한 얘기잖아. 그럴 수 있지만은 관계식이 조금 복잡하거나 수학 관계가 좀 생소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어쨌건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것하고 물리적인 것을 구분을 해서 수학적인 것에서는 물리적인 성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원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차원을 확인할 수 있고 단위를 추적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차원이 이상하다? 그러면 잘못한 거죠. 계산이 잘못된 거죠. 식 자체가 물리공식이 틀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 분석을 통해서 물리공식이 유효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맞았다?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진자의 주기, 단진자 알죠? 그 줄에다가 돌멩이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계추. 그 운동인데 그 주기에 관한 공식이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공식을 까먹었어요. 까먹어가지고 G분의 L인지 L분의 G인지 헷갈린다 했을 때 그러면 그 공식이 맞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틀리지 않을 확률이 있느냐라고 확인하려면 차원 분석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좌변은 시간이죠. 시간, 주기,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변의 차원을 들여다보면 2파이는 상수니까 차원이 없고요. G는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이걸 차원으로 바꾸면 길이에다가 시간 차원 제곱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L-T 제곱이 되고 L은 길이에요. 실의 길이. 그래서 길이 차원. 전체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얘가 대수 법칙에서 서로 약분이 돼요. L하고 L 없어지고 분모의 분모니까 분자로 올라가고 제곱. 그러니까 결국 T가 나와서 좌변의 차원이 시간인데 우변도 시간이네. 그럼 요거는 맞을 수도 있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맞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이 요게 2파이가 있으나 파이가 있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원 분석을 해보면 얘가 2파이 루트 G분의 1인지 주기가 T가 파이인지 2가 아니라 이런 앞에 상수는 우리가 차원 분석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물리관계는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원이 달라버리면 L분의 G, 그러면 이제 우변의 차원이 길이의 가속도가 되죠. 그럼 분자의 분모가 내려와서 결국 T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좌변의 차원은 t인데 우변의 차원이 t분의 1이니까 이건 서로 다르죠. 좌변과 우변의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건 확실히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맞다? 이거는 맞는 식일 수도 있고 뭐 상수가 다를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차원 분석을 통해서 공식의 유효성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 측정에서 측정값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거 눈금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면 눈금에 딱 맞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눈금하고 눈금 사이에 걸쳐 있거나 그러죠. 그리고 그 눈금이 크면은 그만큼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정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측정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돼요.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일단 이 측정에서 중요한 숫자들, 측정값의 중요한 숫자들을 따로 표시하자 하는 것이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는 일단 요 시간에만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리 체계 전반에 걸쳐서 일단 유효 숫자에 맞춰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유효 숫자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계산이 좀 많이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효 숫자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단계에서는. 네, 그런데 적어도 유효 숫자를 맞춰야 되는구나, 유효 숫자를 염두에 둬야 되는구나 하는 건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유효 숫자에 관한 것은 일반 물리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유효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고 정확한 유효 숫자에 관한 것들을 다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유효 숫자가 뭐냐? 측정값이 있어요. 근데 측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하는 정확도하고 관계 있는,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 13.4cm다. 그럼 숫자가 134가 나왔죠. 그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134의 눈금을 읽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10의 눈금이 있고 1, 2, 3, 4, 5. 그래서 10하고 이제 10.5입니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럴 때 13.4가 되면은 1, 2, 3이니까 13보다는 확실히 크고요. 그죠? 얘보다는 확실히 크고 이제 대략 요 정도 되는 길이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나중에 그러니까 3하고 4 사이에 3눈금, 4눈금은 확실히 보이는데 그 사이에 걸쳐지게 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림잡아서 눈대중으로 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충 보니까 절반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4를 읽도록 하자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3이라는 거, 13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값이고 그 다음에 4는 불확실한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눈을 가늘게 뜨고 4 다음에 요 다음 숫자가 13.4인데 나는 그 다음에 1이 보여. 이거는 의미가 없죠. 거짓말하는 거죠. 1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4까지가 불확실한 정도가 되는 거고 4보다 더 작은 그 값들은 측정에서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들 측정의 정확도를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13.4cm다 그랬을 때 적어도 마지막 숫자 4가 불확실하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값, 그러니까 13.35일 수도 있고 13.45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보단 크거나 같고 얘보단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값은 요 범위 안에 있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요 측정 값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34를 유효 숫자다 그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이때 이 유효 숫자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0인데 0이 자릿수로 표현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릿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970이다 했을 때 여기 0이 있고 요 0이 있죠. 그죠? 요 앞에 것은 1보다 작다는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유효 숫자가 9, 7이 되는데 이때 다음에 남는 0은 요거는 유효 숫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7보다 더 작은 범위 안에까지는 이제 불확실하지만 측정을 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70은 유효 숫자이고 앞에 두 개는 유효 숫자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릿수로 사용되는 거는 아닌데 나머지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소수점 아래로 표시했는데 만약에 이제 12다 했을 때 120이다.
그러면 120인지 아니면은 요거는 자릿수인지 아니면 유효 숫자인지 그거는 이것만으로는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120인데 1의 단위까지 측정했다 그러면 1, 2, 0이 유효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니다. 그냥 120이라는 값이다. 그래서 10까지 정확하게 측정했다. 그러면 요 0은 아니다. 그러면 1, 2만 유효 숫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릿수로 표시되는 0은 유효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알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효 숫자를 정확하게 표시하자 하는 것이 과학적인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는 무조건 1의 자리하고 그 밑에 소수점 자리로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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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6.4가 아니라 무조건 1.64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크기가 16하고 1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크기를 표시하는 10의 5제곱을 이제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만 4천 미터라는 것을 표시할 때 이게 유효 숫자가 3개인지 164 아니면은 0까지 포함해서 4개인지 5개인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과학적인 표기를 쓰면은 1.64면은 유효 숫자 3개다 하는 거고 유효 숫자 4개까지 했다. 그러니까 100자리까지 측정했다. 그러면 1.640이 유효 숫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4개. 나는 10자리까지 정밀하게 측정했어. 그러니까 센티미터 자를 가지고 이 길이를 측정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유효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유효 숫자의 개수, 유효 숫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그리고 크기는 크기대로 따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 과학적인 표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유효 숫자들을 모든 물리량들을 다 직접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측정한 물리량들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유도되는 물리량들처럼 이제 간접적인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이를 측정하자. 그럼 넓이 판때기 갖다 놓고 직접 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가로 세로를 재거나 아니면 원의 반지름을 재거나 해서 제곱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를 2번 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곱해서 넓이를 구하는데 이때 가로 길이는 초정밀하게 측정하고 세로 길이는 그냥 미터제로 대충 측정하면 곱했을 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가로를 정밀하게 측정한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오차가 전파되는 건데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런 간접 측정에서의 유효 숫자들끼리의 계산에서 지나치게 숫자를 있는 대로 다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정도를 참고해서 유효 숫자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유효 숫자를 더하거나 뺄 때는 자릿수에 맞추게 돼요. 높은 자릿수. 그러니까 3.82m하고 2.3m라는 것이 있다. 그럼 뭐 수학적인 더하기는 6.12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미 요 2.3에서 3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 3.82에서 2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3.82에서 8은 정확하다고 하지만 얘랑 3이 더해졌을 때 나오는 1은 이미 3 때문에 불확실한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2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효 숫자는 6.1까지만 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릿수에서 끊어라. 그러니까 더하기일 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라. 그럼 1.52가 나오는데 요 2는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제 더하기 빼기에서는 그런 일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5보다 크면 반올림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5를 기준으로 반올림, 반내림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셈하고 나눗셈 요거는 개수를 맞춰요. 개수. 그래서 유효 숫자가 적은 개수. 그래서 3.82m하고 2.3m를 곱하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 두들기면은 8.786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곱할 때는 3이 불확실한데 곱하기는 이 3이 다 곱해지죠. 요 3하고 얘도 3 곱해지고 3하고 8도 곱해지고 3하고 2도 곱해지죠. 그러니까 3.82 곱하기 2.3을 하면은 3이 이렇게 곱해지고 24, 2 올라가고 3, 3은 9에서 1146 3만 곱한 게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 곱해서 4, 6, 1 올라가고 7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때 첫 줄에 쓴 거는 이게 곱하기 3이에요. 요 밑에 있는 3. 그러니까 여기에 불확실한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유효 숫자가 3개고 여기는 유효 숫자가 2개인데 다 계산한 요 결과에서 최종적으로는 적은 개수에 맞춰서 2개의 유효 숫자만
남겨놓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반올림을 하게 돼요. 그래서 8.786이다. 그러면은 두 개니까 요 첫 번째 자리 밑에서 8이다.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8.8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누기를 해보자. 마찬가지죠. 38.8714인데 이때는 3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3개를 기준으로 할 건데 여기도 반올림해서 올라가네요. 38하고 이게 3이 포함될 건데 7이니까 반올림해서 4로 표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학 얘기가 나오는데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경우, 이런 함수의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이 수학을 좀 더 배우면 알겠지만은 이 다항함수들이나 또는 사인, 코사인 함수들로 그러니까 무한한 급수로 전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항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다항함수는 x 상수 x 뭐 x 제곱, x 세제곱 그렇게 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앞에 개수가 붙을 거고 얘네들이 다 기본적으로 곱하기, 더하기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삼각함수들은 그러니까 저희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 그런 함수들은 이런 다항식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로 다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사칙연산으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곱셈, 나눗셈에 관한 규칙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변수, 그죠? 사인 34도다 또는 로그 9.356이다 했을 때 이 변수의 유효숫자 개수 있죠? 그 개수에 맞춰서 값의 유효숫자를 맞추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유효숫자에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그렇고 유효숫자는 되도록이면 맞출 겁니다. 근데 이제 유효숫자를 먼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리면 오차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 값이랑 자, 요 값을 계산할 건데 왜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8.8이라는 것하고 38.4라는 것을 한 번 더 계산하겠다 했을 때 이걸 8.8을 넣지 말고요. 조금 더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8.87 그래서 하나 밑에 그러니까 지금 8이 됐는데 8.7에 여기 6이 있으니까 반올림은 8.79가 되죠. 그러니까 8.8보다는 요걸 대입하는 것보단 8.79를 대입하는 게 더 나아요. 여기서도 38.4인데 38.37 1이니까 없애고요. 그래서 요 값을 대입하는 게 38.4보다는 조금 더 오차가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항상 그 유효숫자 개수에 맞춰서 답을 정리를 하되 중간 계산에서 곱하기 나누기는 유효숫자를 하나 더 늘려서 그 더 작은 자릿수까지 포함시킨 값을 대입을 해주고 최종 답만 유효숫자를 맞추는 것이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더 그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할리데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 강의에서도 그렇고 유효숫자를 처리를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 내용이고 1장부터 예제가 있는데 일단 그 할리데이에 있는 예제는 다 수록을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 크기의 차수 어리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의 차수라는 게 뭐냐면 그 오더로 표시하는 건데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요거는 정확한 값을 비교하라가 아니고 대략 얼마의 크기가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10의 몇 제곱이냐 하는 것을 비교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제곱 10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니까 10이냐 20이냐 30이냐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100 단위가 되면은 100하고 10은 다른 차수로 보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주어진 값이 100 단위냐 1000 단위냐 10 단위냐 1 단위냐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계산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사적인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줄을 감아 만든 큰 공이 있는데 줄을 이제 실을 감듯이 감은 거죠. 그것이 반지름이 2m짜리 공인데 이때 공을 이제 이루고 있는 줄의 전체 길이 그러니까 이걸 감지 않고 쭉 풀어서 늘어뜨렸을 때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전혀 다른 데이터가 없죠. 줄의 굵기가 주어져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어림 잡아서 계산해라 하는 거고 줄의 굵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값을 대략 집어넣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줄의 모양이 단면은 원통으로 보고요. 대략 지름이 3mm 정도 되는 원통이다 하자. 그죠? 실의 단면 이렇게 쫙 뽑았을 때 단면이 원통이다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원통이냐? 나는 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싶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이 오더 그 크기의 차수만을 비교할 때는 이러한 실이 있다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원통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줄을 쫙 늘어뜨렸을 때 전체 부피하고 이 줄을 감아 가지고 꽉꽉꽉 채웠을 때 공이 됐을 때의 줄의 부피가 같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조건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일 때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 다음에 원통을 쫙 늘어뜨렸을 때의 그때 부피, 그죠? 그러면은 단면적이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파이 r, 지름이 d니까 2분의 d 제곱, 그 다음에 전체 길이 l을 곱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l에 관한 식을 써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줄의 굵기를 대략 지름이 3mm 정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2m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앞에 3분의 16인데 요거는 뭐 3분의 4 파이에서 나오는 건데,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할 때는 요 앞에 숫자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붙는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략적인 값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건 이걸 계산해 보니까 2.67 곱하기 10의 6제곱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나오는 2.67은 이게 10이 넘어가지 않으면 차수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2.67이냐, 1이냐, 5냐 하는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앞에 건 숫자를 날려버리면 차수가 10의 6제곱 정도 돼. 그러니까 100만 정도가 되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1000km에 해당하는 길이의 줄을 쫙 늘어뜨렸을 때 그 길이를 감았을 때 반지름이 한 2m 나오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사 계산인데 물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정확한 값을 얘기하지 않고 대략적인 크기를 비교할 때 그때는 이제 크기의 차수를 가지고 어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예제가 좀 재미있네요. 지진 났을 때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죠. 그 흔들리면은 단단했던 땅이 진흙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땅이 액화돼서 진흙이 돼서 땅이 주저앉죠. 이게 요즘엔 동영상에서 많이 이런 사례가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 단단하게 박혀 있던 건물이 땅이 물렁물렁해지니까 그냥 가라앉아서 주저앉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땅이 액화되면 흙 알갱이들 사이에 얘네들이 서로 마찰 없이 서로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꽉꽉꽉 물려 있다가 흔들어 버리면은 이게 이제 스르르 하고 미끄러지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흐르는 모래처럼 되는 거고 요걸 이제 액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액화의 가능성은 공극률로 예측이 되는데 공극률의 정의는 V 그레인분의 V 보이드. 그래서 그레인은 모래 알갱이들의 부피이고요. 보이드는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의 부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알갱이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들 있죠. 이런 공간들을 포함해서 전체 부피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모래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전체 부피가 있고 모래 알갱이 자체의 부피가 있고 이런 비어 있는 틈의 부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그 모래 알갱이들의 전체 부피에 비해서 그 보이드 공간의 부피의 비율을 공극률로 정했는데 요게 0.8 해보니까 0.8을 넘으면 액화가 일어나기 쉽다 하는 겁니다.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질수록이니까 빈 공간, 이 모래 알갱이들이 듬성 있으면 액화되기 쉽다. 꽉꽉꽉 차 있으면 액화되기가 조금 더 어렵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모래 밀도는 그러니까 0.8일 때 지진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0.8이 되는 임계값에서 모래 밀도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모래의 주성분은 규소, 이산화규소로만 돼 있다 해서 밀도 값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0.8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모래의 밀도를 구해봐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래의 밀도는 원래 모래 전체 부피하고 모래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 밀도에 관해서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분의 모래의 질량인데 모래의 총질량, 그다음에 부피는 이 덩어리 전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얘를 구성하고 있는 모래 알갱이들의 부피가 있고 요 사이에 빈 공간의 부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그레인들의 부피하고 보이드의 부피를 합한 것이 전체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래의 전체 질량은 이제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꽉꽉 들어있는 모래 알갱이들 전체의 질량은 모래 알갱이들의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또 역으로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래의 밀도는 전체 부피분의 모래의 전체 질량인데 이제 모래가 이산화규소로 되어 있다고 하고 그거는 이제 알갱이를 구성하니까 부피는 알갱이들만의 부피를 곱해줘야 되죠. 예. 그렇게 되고 분모는 이제 요 놈인데 이게 이제 분모가 공극률의 정의 공극률이 0.8일 때니까 공극률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극률의 정의는 아까 모래 알갱이들의 부피하고 빈 공간의 부피에 비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은 알갱이들의 부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부피를 이걸 대입해서 알갱이들의 부피, 그러니까 빈 공간의 부피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1 플러스 2로 표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요 토탈분의 V 그레인드에 대입할 거예요. 집어넣으면은 공극률만의 비율로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모래의 밀도는 이산화규소의 밀도에다가 이렇게 공극률로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 모래 밀도가 1.4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면 이거보다 더 밀도가 높으면 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액화가 잘 안 일어나는데 이거보다 밀도가 작은 모래라면은 이게 흔들었을 때 그냥 쑥 하고 액화가 일어나기 쉽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그냥 밀도에 관한 예를 풀어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1장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